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과학터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장은진입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본강연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회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우수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알게 되고 과학과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키울 수 있었죠. 오늘은 플라즈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교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플라즈마 하면 북극지방,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플라즈마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 시간에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아대학교 조혜민 교수님께서 플라즈마로 해볼까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는 중 궁금한 점은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질문에 당첨되신 분과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분들께 기프티콘을 드리는 이벤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혜민 교수님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동아대학교 조혜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플라즈마에 대한 것인데요. 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연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플라즈마에 대해서 활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연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연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플라즈마로 점점점 해볼까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물체와 물질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아마도 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물체라는 것은 모양이 있고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질은 물건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재료가 됩니다.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물질에 대한 거고요. 옆에 레고 블럭이 있는데요. 레고 블럭에서 레고 블럭 자체가 물체라고 한다면 물질은 무엇일까요? 네,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재료이니까 바로 플라스틱이 되겠죠. 플라스틱은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서 폴리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러한 물체와 물질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선 첫 번째,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와, 물질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과 물질은 상태,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상태 또는 현상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입자. 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시간에 원자라는 것을 배웠을 텐데요.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자핵 내에는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내용까지는 우리 중학교에서 다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퀄크까지는 이제 현대물리학의 영역인데요. 우리는 적어도 물질을 이루는 원자 내에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있다라는 기본 지식과, 그리고 하나 더, 물질은 어떠한 상태로 존재할까? 자,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만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말고 또 다른 상태는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물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플라즈마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께 플라즈마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러한 플라즈마가 활용되고 있는 기술, 여러분 주변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플라즈마란 정의를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기 그림에 보시면 번개 보이실 거고요. 옆에는 N이라고 해서 네온 사인 이 보일 거고요. 세 번째는 뭔가 마술사가 떠오르는 저러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저 모습이 바로 플라즈마이고요. 그리고 지구 밖, 우주를 이루고 있는 것도 바로 플라즈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다음에 이제 기체 상태에서 에너지를 가했을 때 변화되는 것이 바로 플라즈마로서 우리는 물질의 제 네 번째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자와 원자 내에 그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원자핵 내에 있는 양성자가 플러스 정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저만 알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무거운 원자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자는 주변을 움직이고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분해된 상태. 이렇게 전기적으로 그 준중성을 띠고 있으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분해된 상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는 어떤 그 고대 그리스에서 왔고요. 틀에 넣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준중성 상태이지만 이온화된 기체 상태로서 기체에 에너지를 가했을 때 변화되는 그런 상태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주 미시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 여기 보시면 콜드 일렉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 전기장을 가해주게 되면은 이 전자는 더 빠르게 운동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뜨거운 전자가 될 거고 그 주변에 있는 뉴트럴 중성 입자들과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돌을 하였을 때 전자와 이온이 분리가 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기장을 가해준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전기장을 가해주는 이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은 직류 전압일 수도 있고 교류 전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주파수 대역별로 다양한 전원 공급 발생원의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라즈마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1835년 마이클 패러데이 잘 아시죠? 유도결합, 전자기 유도로 더 유명하신 마이클 패러데이가 최초로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이클 패러데이는 이때 이것이 플라즈마라는 것을 이제 잘 모르고 그냥 이제 발견 정도로만 했었는데요. 아, 빛이 나네? 전기를 흘려주었는데 빛이 나네? 그 정도로 이제 알고 있다가 1879년에 윌리엄 크룩스에 의해서 이런 새로운 물질의 상태로서 플라즈마를 얘기를 했고요. 그때는 플라즈마라는 용어를 명명하지는 않고 네 번째 물질의 상태가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플라즈마다라고 정의를 하고 명명을 하고 이러한 플라즈마에 대해서 최초로 연구를 한 사람이 바로 어빙 랭뮤어라는 사람이고요. 1932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었습니다. 플라즈마의 발견으로 화학상을 수상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물리학자임에도 이제 화학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플라즈마의 존재가 발견이 되고 명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플라즈마의 종류는 온도에 따라서 혹은 density,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영어로 좀 적혀 있긴 하지만 그 번개라던가 네온, 아까 말씀드렸던 네온이라던가 오로라도 저기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린 이제 퓨전, 핵융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압력에 따른 분류, 온도에 따른 분류, 발생원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압력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플라즈마가 발생하는데 아주 저압의 상태에서 이제 발생하는 플라즈마를 저압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저압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다 뺀 상태이기 때문에 진공 플라즈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외에 이제 대기압에서 발생하는 상하 플라즈마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는 아주 온도가 높은 열 플라즈마와 온도가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열 플라즈마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전기장을 걸어준다라고 했는데, 그때 전기장을 걸어주는 발생원에 따라서 또 구동 주파수별로 혹은 인가 전압별로 다양한 플라즈마 발생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플라즈마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라즈마의 간단한 종류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전문적인 온도에 따른 분류에서 기호들이 나타나는데요. TI, TG, TE 이렇게 아래 첨자로 표현한 저 부분은 T는 템퍼러처, 온도에 대한 그 약어이고요. 그리고 첨자는 이온, 아이온, 가스, 일렉트론의 그 첫자를 따서 이렇게 첨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온의 온도와 가스의 온도와 전자의 온도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온도의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플라즈마 상태 내에서 어떻게 전자와 이온들이 움직이게 되는가 하는 연구도 플라즈마 진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플라즈마가 실제로 응용되는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플라즈마로 발전을 해볼까? 첫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발전이라고 하면 전기의 발생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전기의 발생은 바로 핵융합 에너지로서 가능해집니다. 인공 태양으로서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태양과 같은 초고온의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결합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나오는 에너지를 핵융합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핵융합 에너지가 발생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좀 살펴보면은 크게 연료와 용기 그리고 환경,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핵융합 에너지 발생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용기라고 하는 것은 안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어줄 용기, 반응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연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연료가 바로 바닷물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바로 핵융합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핵융합 반응로를 우리는 토카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1억 도의 초고온의 플라즈마이죠. 이런 플라즈마를 가둘 공간이 필요한데 이것은 자기장을 통해서 가두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플라즈마를 가두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는 토카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D자 모양으로 생겼고요. 초전도 자석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그 내부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도넛 모양의 진공 용기대에서 이 플라즈마는 안정된 상태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핵융합연구원에서 이러한 토카막을 제작을 하여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STAR라는 핵융합 장치를 이제 활용해서 이러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터라는 전 세계에서 함께 운영을 할 예정인 핵융합 반응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각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핵융합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여기 그림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토카막이 있고요. 그래서 진공을 모두 뽑은 상황에서 여기 연료,
해당하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제 주입을 한 다음에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주게 되면 전자와 중성자의 충돌에 의해서 저렇게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 열을 발생시킨 상황에서 우리가 물을 넣어주게 되면 수증기가 발생하겠죠. 그 수증기에 의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원료로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이용이 된다고 했는데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플라즈마 상태로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좀 전에 말했던 1억 도 이상의 그 온도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되는 질량 결손으로 인해서 핵융합 에너지가 바로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450배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증가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뜨거워진 에너지를 통해서 증기를 발생시키고 터빈을 돌리게 되는 원리로서 핵융합 발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 기술은 현재 이용되고 있을까요? 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핵융합 발전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는 수많은 연구 그룹들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저 먼 미래에는 2040년을 목표로 했었는데 먼 미래에는 핵융합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장선에서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플라즈마로 우주가기 해볼까라는 주제로 두 번째 활용 분야를 정했고요. 여기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는 좋아하는데요. 아이언맨. 보이시나요? 가장 메인에 아이언맨이 있고 아이언맨의 가슴에 아크 원자로라고 하죠. 이렇게 빛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 손바닥에도 마찬가지로 빛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플라즈마인 거죠. 아크 원자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수투가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만들어내는 공급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 내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손에는 플라즈마 마찬가지로 발생하는데 추진체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하늘을 나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플라즈마 추진 엔진이라고 해서 이제 플라즈마에 자기장을 걸어 뒤쪽으로 강하게 분사시키면 그 힘으로 추진력을 얻게 되는 엔진으로서 이온 엔진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엔진이 로켓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시미르 그 엔진을 이제 제한하게 되는데요. 원래 그 로켓의 추진체에는 액체나 기체 연료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로켓을 발사시킨다라고 한다면 이 플라즈마 추진 엔진은 이제 플라즈마를 기반으로 하여 이제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엔진으로서 연료의 무게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로켓의 무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 추진 엔진을 통해서 추진체가 날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자, 여러분들 요새 핫한 이슈죠. 반도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반도체 공정에도 플라즈마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로 반도체 공정에 적용해 볼까라는 세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면 이 반도체 제조의 이제 8대 공정이라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오른쪽 위쪽에 제가 이제 웨이퍼 사진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을지 모를 IC 집적 회로 등의 그 사진 모습인데요. 저기 내부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실리콘 결정의 얇은 판인 웨이퍼로 이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웨이퍼가 바로 이런 소자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웨이퍼 공정에서 산화 공정, 포터 공정, 식각 공정, 그리고 방막 증착과 이온 주입 공정, 금속 배석 공정, EDS 공정, 패키징까지 포함해서 8대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마도 반도체를 다루는 분들은 이 8개의 공정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공정 중에서도 총 여기
웨이퍼 공정에서 이제 웨이퍼를 세척하는, 클리닝을 하는 그 공정에 플라즈마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식각이라는 표현은 깎는다라는 것인데 깎는 곳에도 플라즈마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웨이퍼 위에 층을 쌓을 때 방막 증착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온을 주입하는 공정에서도 플라즈마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었는데요. 첫 번째,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는 세척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플라즈마를 접목해서 세정 공정에 플라즈마를 적용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식각 공정에서는 반도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패턴을 만들 때 필요한 회로 패턴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제거를 해야 하는데 그 제거하는 과정에서 플라즈마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쌓고 그 위에 감강액을 이렇게 올려서 이제 기판이 쌓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깎는 그 감각막을 제거하는 과정을 에싱이라고 하고요. 플라즈마를 이 에싱 공정에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마지막으로 웨이퍼 위에 이제 임플란트라던가 혹은 이제 막을 전체적으로 입히는 이 공정에도 플라즈마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증착, 데포지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온 주입 과정은 반도체가 전기적인 특성을 갖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플라즈마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적용되는 플라즈마는 자,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자, 아까 핵융합에서 사용되는 플라즈마는 토카막이라는 방로를 통해서 플라즈마,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발생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반도체 공정에서는 네, 여기 저압 플라즈마 방전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용량성 결합 플라즈마와 유도 결합 플라즈마 두 가지 형태로 이제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은 플라즈마가 이제 가운데 이렇게 형성된다고 적혀져 있는데 전극과 전극 사이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전기장이 생기겠죠. 그럼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빠르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가속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온화가 되고 여기에서 플라즈마가 발생이 되는데 저기 보이는 웨이퍼 위에 우리가 원하는 뭐 방막을 씌운다 거나 방막을 증착시킨다는 거나 이런 공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유도결합 플라즈마라고 했는데 이런 타입은 조금 다르게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자, 코일은 저기 위쪽 부분에 위쪽 부분에 이렇게 감겨져 있는 13.56MHz라고 표현되어 있는 고주파 RF 주파수를 걸어주게 되었을 때 이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로렌츠 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유도 전기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때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온화되어 플라즈마가 발생되는 원리로서 동작이 되게 되는데요. 저하 플라즈마 방전 시스템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생성되는 플라즈마의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그림에서 이제 EPF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저기 플라즈마 내에 탐침을 꽂아서 플라즈마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플라즈마 진단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플라즈마 진단을 통해서는 안에 있는 이온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전자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전자 밀도 혹은 이온 밀도를 이제 측정하고 이제 그 특성을 진단하는데 큰 분야로 이제 플라즈마 진단 영역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되는 플라즈마는 보통 저압, 진공 플라즈마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렇게 플라즈마가 발생하였을 때 내부에는 이렇게 A부터 F까지 단계의 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에 의해서 플라즈마 활성종을 생성하기도 하고요. 좀 전에 말했던 에칭, 깎는 거, 에싱, 클리닝 이런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C는 플라즈마 증착, 방막으로서 한 층에 쌓이는 거. 그리고 혹시나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 오염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표면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표면을 멸균하는 기술로서 재료 분화에서 응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의 표면을 변화시키는데 플라즈마가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농업으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전혀 생뚱맞게 핵융합 에너지하고 이제 반도체 공정 했는데 이제 농업에 이제 적용을 시켜 볼 텐데요. 어디에 적용이 될까?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플라즈마 파밍이라고 해서요. 이제 새로운 영어가 나타났는데요. 플라즈마에 이제 기능이 있어요. 활성화를 하고 살균, 멸균을 하는 기능, 그리고 자랄 수 있도록 촉매를 하는 기능, 이 세 가지의 이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생산에서 저장, 유통, 식품 안전, 쓰레기 처리까지 전체적인 분야에서 플라즈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가핵융합연구원에서 플라즈마 기술센터에서 이제 이러한 플라즈마 파밍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테이블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액티베이션이 이제 활성화, 그리고 멸균, 촉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씨앗의 발화라든지 식물의 성장 혹은 저장하거나 세척하는 것, 패키징하는 것부터 해서 수송하는 것, 매장에서 보관할 때 아니면 집에서 보관할 때, 요리를 할 때나 쓰레기 처리를 할 때 어떨 때 플라즈마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두었고요. 이러한 전체 분야에 대해서 플라즈마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요. 이렇게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진이 더 익숙하실 것 같아서 왼쪽에는 이제 플라즈마 처리한 딸기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플라즈마를 조여주게 되면은 살균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란 딸기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플라즈마를 처리한 물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상하지 않고 잘 자란 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플라즈마를 그럼 무조건 플라즈마 처리를 하면 이렇게 다 되나? 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좀 전에 말했던 플라즈마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물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의 진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멸균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여기 미생물 여기 이콜라이 대장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는데 플라즈마 처리를 하게 되었을 때 저기 비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균이 제거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오른쪽 표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논문들에서 발표가 되었고 균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플라즈마에 의해서 균을 죽이는 이런 연구 결과, 성과들이 이렇게 발표된 논문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플라즈마로 생의학적 응용을 해볼까? 마지막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럼 생의학적 응용이라는 게 뭘까? 의학 나오니까 이제 메디슨을 떠올릴 수가 있을 거고요. 생이라는 것은 생명과학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플라즈마의 가장 핫한 분야로서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 생의학적 응용을 말하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초기 연구부터 이렇게 세포에 플라즈마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피부에 처리를 하거나 혹은 혈액에 처리하거나 치아에 처리하거나 혹은 다리 상처에 처리를 하는 지금 플라즈마 발생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플라즈마 메디슨이라는 새로운 융합 학문 체계를 분야를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메디슨이라는 주제로 이제 2012년부터 이렇게 자료들이 나타나게 되고 있고요. 두 가지 저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회도 나타나면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디컨타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부터 1996년에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상처를 치유한다라던가 아니면 흔들린 피부에 처리를 해서 피부과학으로도 이제 플라즈마 처리를 했었고요. 2002년에 보면은 디태치먼트랑 에이팝토시스라는 영어가 보이는데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 세포를 탈착시키게 한다든지 에이팝토시스와 같은
이제 세포 예정사라고 하죠. 세포가 스스로 이렇게 죽어가는 세포 자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세포 예정사 같은 것들을 플라즈마를 통해서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13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에서는 이제 상처 치유에 대해서 임상 실험이 2010년에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에는 그러한 상처 치유를 위한 플라즈마 장치들이 이미 개발되어서 시판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보면은 플라즈마 처리된 물 혹은 플라즈마 처리된 세포 배양액을 통해서 암세포를 치료하는 그러한 기술들도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체 분야를 플라즈마 메디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치과 치료에서는 이제 치아를 화이트닝, 미백하는 기술이죠. 미백하는 기술로서 플라즈마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치아에도 있는 균이 있을 텐데 그러한 균을 치료하는데 플라즈마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밝게 빛나는 부분이 바로 플라즈마이고요. 플라즈마의 길이도 길게 뻗어 나올 수 있게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처 치유하는 것은 이미 독일에서 상용화 시판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왼쪽 위에 보이는 저 장치들이 바로 플라즈마 발생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소개되고 있는 저러한 플라즈마 발생 장치를 소개해 드리고요. 이렇게 쥐에 처리했었을 때 상처가 치유되는 실험 결과들은 초기에 다 발표가 되었고요. 초기라고 하면 2010년쯤,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발표가 되었고 최근에는 그럼 왜 이렇게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그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하는 분야 캔서 테라피인데요. 자, 암 치료를 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저러한 플라즈마 발생기를 통해서 암 치료를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2007년도부터 이제 적은 숫자의 논문들로부터 시작해서 2018년, 2019년도에 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플라즈마 처리된 암세포에서의 치료 효과 논문들이 발표되게 됩니다. 플라즈마를 처리했었을 때에는 세포 예정사 좀 전에 말했던 세포가 스스로 죽어가는 과정, 그래서 죽어서 분해가 되어서 식세포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는 그런 세포 사멸과 네크로시스라고 해서 세포 괴사라고 얘기를 하죠. 염증 작용까지 동반하는 세포 괴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오토파지라던가 아니면 뭐 셀과 셀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아니면 DNA 손상, 일렉트로포레이션 등이 이제 플라즈마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겠죠. 플라즈마를 암세포에 처리를 하는데 암세포에만 처리를 할 수 있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변에 정상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플라즈마를 암세포에 처리를 하였을 때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한테는 영향이 없을까? 라는 이제 의문에서 연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세포 괴사도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 여기 세포 괴사,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세포 괴사는 저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터져서 염증을 동반하는 이러한 세포 사멸사인데요. 이러한 네크로시스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암세포가 터졌을 때 주변에 어떠한 나쁜 정상세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에이팝토시스로 세포가 죽어가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초기 연구에서 이렇게 암세포의 플라즈마 처리를 하였을 때 이제 정상세포와 암세포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상세포는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플라즈마의 선택적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크로시스가 아닌 에이팝토시스로 갈 수 있는 세포 예정사로 갈 수 있는 플라즈마의 방전 조건을 찾기 위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자, 이 암세포에서 그럼 어떠한 플라즈마의 요소가 그 암세포를 죽이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플라즈마 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의한 효과이다. 그래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ROS가 우리 몸 안에도 있지만 일정량이 있으면은 아주 세포 증식이 잘 일어나지만 이제 이게 과도하게 되었을 때 세포 사멸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고 여기 과도한 하이 도즈, 높은 세기로 플라즈마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긴 시간으로 조사하였을 때에는 네크로시스, 그보다 좀 약했을 때는 에이파토시스나 페로토시스, 세포 사멸, 세포 예정사의 종류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낮은 도즈나 이렇게 짧게 처리를 했었을 때는 성장이 잘, 그 증식이 잘 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더라라는 이제 실험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ROS의 양이 중요하니까 이 ROS의 양, 자, ROS라고 하는 것은 Reactive Oxygen Species인데요. 여기 RONS라고 표현해 둔 이유는 나이트로젠을 포함하고 있고요. 질소를 포함하고 있고요. 활성 산소와 질소 종들이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 양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암세포 변화는 이런 세포 사멸 외에도 원형질 막의 변화라든지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의 손상을 유도하거나 혹은 세포 생존율을 감소시켜서 세포 예정사 또는 괴사를 유도할 수가 있을 거고요. 혹은 반대로 세포 증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플라즈마의 방전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포 이동을 증가시키게 하거나 감소시키게 할 수도 있고요. 세포 주기를 정지시켜서 그 DNA 손상을 만들어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암세포 내에서의 변화가 생기는데 지금은 이제 이러한 변화들의 변화에 대한 논문들을 많이 발표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플라즈마에 의한 어떠한 요소가 암세포를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리고 플라즈마의 방전 조건별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플라즈마 생의학적 적용을 위한 주요 인자는 이제 ROS, 활성산소종, 혹은 RNS, 활성질소종이 될 텐데요. ROS가 생성되었을 경우에는 박테리아 멸균이나 암 치료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RNS가 많이 생성이 되었을 때는 세포 분화라든지 상처 치유, 혹은 급성, 만성 염증에 이제 주요 인자로서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요. 이러한 종들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를 이제 리퀴드, 액체에 처리를 하였을 때에도 액체 내에서 RONS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런 RONS를 만들어낸 물을 PAW라고 해서 플라즈마 액티베이티드 워터, 플라즈마 활성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물을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연구나 혹은 PAM이라고 해서 팸이라고 말하는데요. 세포 배양에다가 플라즈마를 처리하였을 때 거기에서 또 RONS가 생성이 되어서 세포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지 뭐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좀 보면은 지금 세 가지 층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플라즈마, 그리고 리퀴드, 그리고 티슈, 조직을 얘기를 하는 건데 플라즈마 내에서 발생된 이런 활성종들이 액체를 만나고 조직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화학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시간에 따라서 저기 PS라고 적혀 있는 거는 피코세크에 대한 거, NS는 나노세크, 그리고 마이크로세크, 미리세크, 세크, 분, 데이즈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플라즈마에 의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반응을 하면 활성종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러한 수명이 긴 활성종들이 액체를 지나고 조직까지 가게 되면서 이러한 무수히 많은 반응들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반응들을 통해서 전자이동에 의해서 저렇게 수명이 긴 활성 종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러한 라디칼들에 의해서 아마도 이런 결과적으로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염증을 치료할 수 있다던가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다양한 이러한 대기압 플라즈마 발생 장치. 자, 좀 전에 조직에 처리한다라고 했는데요. 조직에 처리하려고 하면 온도가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고 반응성이 큰 라디칼들이 많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타입, 뭐 볼륨, 부피가 큰 타입의 플라즈마 발생 장치라던가 아니면 면적이 표면적으로서 플라즈마를 처리할 수 있는 서페이스 디스차지라던가 혹은 플라즈마 젯 형태로 플라즈마 발생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생의학적 응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런 초기 플라즈마 발생 장치들의 모델들을 옆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이 2006년부터 발생 장치들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도 생의학적 응용 분야에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기압 플라즈마 발생 장치의 종류, 좀 전에 말했듯이 이제 플라즈마 Z 타입과 이제 그러니까 평면 surface DVD 타입 혹은 볼륨 DVD 타입으로서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크게 모양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때 자, 에너지를 가해주는데 기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해주어야 할 테니 넣어주는 기체는 아르곤 기체라던가 혹은 에어 혹은 헬륨을 사용해서 플라즈마를 방전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발생된 플라즈마가 이렇게 생의학적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핵융합 반응로 토카막을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저압 플라즈마 발생 장치, 방전 시스템을 소개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저온 플라즈마, 대기압 플라즈마 방전 시스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데 전기적인 특성이라던가 광학적 특성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주파에서 발생, 저주파는 수십 킬로헤르츠 단위의 저주파를 걸어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플라즈마 방전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고주파, 저주파용 플라즈마 장치인데 왼쪽 아래쪽이 전원 공급 장치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분석을 위해서 나타낸 측정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주파, 마이크로웨이브라던가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의 주파수를 가지는 영역대의 플라즈마 방전 장치도 있고요. 그래서 대기압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전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온 플라즈마의 활용을 보면은 자, 여기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활성 종이라던가 이온 전자 혹은 UV 뭐 전기장, 자기장 혹은 가시광 영역, 열 처리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의 온도라던가 그리고 저온에서 동작한다는 특징, 그리고 높은 전자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발생된 플라즈마가 이제 플라즈마 장치를 만드는 것은 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걸 거고요.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그런 라디칼을 분석하는 것들은 케미스트리, 화학에 해당하는 걸 거고요. 이것을 생의학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바이올로지에 해당할 거고요. 이것을 임상 실험까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포인트가 플라즈마가 RONS를 얼마나 생성하는지가 중요할 테니까 플라즈마를 진단하는 기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플라즈마 피직스라고 이렇게 옆에 표현해 두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 하나에는 물리, 화학, 생물 그리고 공학까지 모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융합 기술로서 플라즈마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러한 플라즈마에 의한 효과로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의 수업은 강연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흥미진진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이렇게 보이시나요? 와, 엄청 네, 많네요. 네. 와. 그래서 일단
가장 이렇게 비슷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줄리아 리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플라즈마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패러데이가 가열된 전극 주변에서 발생되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 네. 간단한 조작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질문, 이렇게 비슷한 느낌의 질문이 4월 14일님, 집에서도 핵 만들 수 있나요? 고진희님, 정전기도 플라즈마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플라즈마를 네.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플라즈마는 이제 번개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번개가 우리 집에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죠? 형광등 혹시 요새는 LED가 너무 보편화되어서 형광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형광등이 바로 플라즈마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형광등 내에는 안에 가스가 채워져 있고요. 저게 금이 가면 불이 켜지지 않는 거 아시죠? 기체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방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빛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례가 형광등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있는 상태에서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플라즈마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술할 때 이렇게 손 대면은 빛이 반짝반짝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손을 댔었을 때 그것을 따라서 이제 빛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집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극이 있고 기체가 있으면 방전을 시킬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파워 서플라이라고 해서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네온 사인을 만드는 전원 공급 장치로도 적당히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플라즈마 방전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온으로 유지가 된다라거나 아니면 반응성이 큰 라디컬들이 나와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뭐 아주 간단하게 간편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그것을 실제로 막 손을 대도 될까? 떨리는 거죠. 네, 그에 맞는 이제 플라즈마 진단이 좀 필요하겠죠. 네. 적당한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네. 교수님. 네.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질문인데 이혜련 님하고 최힐링여행 TV님께서 누리호에 이번에 네. 발사된 누리호의 엔진에도 사용되었는지 안 궁금해하십니다. 그래도 저도 이온 엔진이라고 해서 이제 플라즈마 엔진을 이제 적용시키기 위한 기술들이 이제 많이 그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전체를 다 그걸로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서 이제 전체 추진체를 이온 엔진으로 이제 그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나사부터 시작해서 전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의료용에서 이제 또 질문이 나오셨는데 네. 줄리아님 여러 분 질문 주셨네요. 이혜련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네. 의료용으로 많은 연구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 처리하는 연구는 없나요? 네. 네, 비슷한 질문을 두 분이서 주셨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음. 플라즈마를 하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다가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산병원에서 그러한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플라즈마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를 이제 그 죽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 성과들은 발표되고 있으나 이것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연구 결과들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으나 이제 실제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플라즈마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플라즈마의 단점은 없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플라즈마의 단점, 지금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적용되는 플라즈마, 진공 플라즈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저온에서 동작을 하는 대기압 플라즈마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세 가지 다 장단점은 있겠죠. 그리고 초고온 플라즈마 1억 도 이상의 핵융합 플라즈마부터 보면은 플라즈마를 1억 도 이상 유지하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플라즈마를 유지시키는데도 굉장한 노력과
비용, 장치에 대한 비용,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구동하기에 어렵다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저압 플라즈마의 경우, 진공 플라즈마는 이제 반도체에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진공 상태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한 챔버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공정 라인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요. 진공을 뽑는 자체에도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큰데요. 대기압 플라즈마의 경우에는 그러한 단점들을 다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기압에서 바로 플라즈마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공기와의 충돌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활성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에 어려운 점 그리고 플라즈마를 진단하기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특성에 맞는 플라즈마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네, 네.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인체 내의 활성산소는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플라즈마에 의해서 발생되는 활성산소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활성산소가 과다했을 때 우리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활성산소의 양은 그때그때도 사람마다도 다르지만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죠. 제 컨디션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다르듯이.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처리했었을 때 그런 활성산소 종이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은데 도움이 되는 역할로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 종의 양을 이제 가늠을 해서 과도하게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을 그 조건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혜련님께서 K스타? 네, 네. K스타 상용화가 2050년 정도면 된다고 하던데요. 그게 시간 안에 잘 이루어질지 그건 이제 궁금해하셨습니다. 핵융합 연구원에 물어봐야 할 내용이지만 네. 네. 네, 조금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그 고온의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그걸 용기 안에 넣어둔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연구이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를 뭐 300초가 아닌 더 많은 시간 동안 장시간으로 플라즈마를 이제 켜서 유지를 시키려고 하면 뭐 토카마계 재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플라즈마 진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는 같이 플라즈마를 하는 연구자 입장으로서 2050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핵융합 발생의 연료가 될 수 있는 게 바닷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바닷물에 어떤 성분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이제 주 연료가 되는데요. 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분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리튬이 있어야 되는데 리튬은 바닷속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으니까 리튬을 통해서 삼중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럼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통해서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질문은 괜히 궁금하네요. 저희도 여드름 치료에 궁금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쥐도리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여드름 치료에 플라즈마를 쓰이기도 하나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플라즈마 발생을 해서 피부 치료를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부과에 이제 플라즈마 발생기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피부과 하면 레이저 치료를 가장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레이저 외에도 플라즈마 처리 이런 피부 처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은 이미 상용화되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플라즈마의 그런 멸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균 치료를 하는 그런 장치들도 이제 시판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잘 작용할까에 대한 회사마다의 차이는 있겠죠. 아마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자아자님 질문 주셨는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데 다른 물질 대신 플라즈마를 활용해야 하는 그 이유, 특별한 장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라고 하면 분야별로 다 다르잖아요. 가령 핵융합 발전이라고 하면 뭐 원자력 발전 아니고 화학력 발전 아니고
핵융합 발전을 사용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걸까요? 네. 그리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모든 이런 예를 들면 발전의 케이스에서 장점과 단점을 가지죠.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 폐기물 처리 같은 것들이 문제, 방사선 누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핵융합 발전 같은 경우에는 발생시키기가 어려서 그렇지 친환경 에너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을까요? 생화학적 응용에 대해서도 플라즈마를 처리했었을 때 이제 모든 어떤 처리를 할 때에는 이런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플라즈마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화학물 요법을 할 때 플라즈마 처리 하나만 했었을 때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두 가지를 같이 처리했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정말 궁금하신 질문들 제가 거의 다 되게 여쭸던 많으시네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댓글 당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들의 외침님, 문별님, 4월 14일님, 이애련님, 쥐돌이맘님, 꿀비님. 아래에 나가는 이메일로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질문 오늘 많이 드렸는데 질문 당첨자님께서도 같이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강연 들려주신 조혜민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19회차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2주 후 11월 12일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